1회 때와는 달리 2회에는 이렇게 패널분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만 안근모 편집장이 신신당부했던 게 시간을 지켜줘야 된다. 각자 10분을 넘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25분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저도 뭐 와우 환경 와우를 비롯한 이렇게 방송을 나가 보면은 통상 그 코너가 10분을 넘지를 못하는데요. 10분 넘지 못하는 시간 안에 질문은 막 서너 개씩 하면서 그걸 답을 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수박 그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오늘 또 특히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 패널 분들의 기본적인 현 시장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엿볼 수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감동이 좀 덜했던 것은 우리 김한진 박사님의 이 의외로 불리시한 코스피 2,500까지 발표하자마자 틀리는 그 전망을 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참담한 말씀을 주셨고, 전반적으로 다들 들은 얘기는 그겁니다. 선진국은 좋다. 그리고 경기 회복과 경기 회복의 기대감 등등의 얘기도 있었고 한데요. 글쎄요. 지금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우리 패널 분들 중에 가운데 PT를 못 하셨던 우리 글로벌 모니터 이공순 실장님께 전반적인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한번 총평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저 PT를 못한 게 아니고 사실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안 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오늘 그 일부를 쭉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 지루한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듣고 있는. 이 패널인 저조차도 거의 몸서리가 젖어가지고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시장의 야성이 죽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차분히 앉아 있을 정도면은 흔히 말하는 그 야성적 충동이라는 건 좀 없나 보다. 시장은 죽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뭐 각기 개별 그 시장 그 참여자들의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우리 이렇게 할게 정책 당국자들이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리 쏠려갔다 저리 쏠려갔다, 완전히 탑다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뭐 내가 다른 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전혀 통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그 패널들 발표하신 것들 보면은 그 탑다운에 있어서의 탑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에 좀 맞춰져 있는데, 뭐 제가 그 별로 그 여기에 대해서 평을 할 만한 주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여기에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전부 아시겠지만은 그다지 이 평이 좋은 분들은 아닙니다. 뭐 이진우 센터장님은 오죽하면 아이디가 조폭이고, 김한진 박사님 굉장히 우아하고 곱게 생기셨지만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날 보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거든요. 우리 안건모 편집장은 별명이 강철입니다. 대충 아실만하죠. 김일구 부장님 그 외계 문명과의 그 접촉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 뭐에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싸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얘기했다가는 뭐 후환이 두려우니까, 일단 이진우 센터장님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미국의 그 힘이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추세로 본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적어도 그 부시 시절에 일방주의에 비해서는 훨씬 약화된 것은 사실인데, 대신 지금 미국의 태도는 그 오퍼튜니스틱,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국제적인 합의를 그 동의해 놓고선도 그거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일종의 바이올레이션, 위반하는 걸로서 자기 이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그 토대가 됐던 게 미국의 정보전에 있어서의 아주 일방적인 우위였거든요. 이게 사실은 스노우든 때문에,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NSA 폭로 때문에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 이건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미국이 여태까지 해왔던 태도들을 계속 유지하기는 아마 내년이 가고 후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미국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미국의 경제가 그럼 과연 좋은 것이냐,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김일구 부장님 같은 경우에 미국 ISM 얘기를 하시면서 ISM 지수는 신뢰할 만하고 미국은 기준점이 55를 넘었기 때문에
미국의 내년 경기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물 지표로서,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로 나오는 것에서는 아직도 그거에 대한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장 중시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인데, 미국의 내구재 주문 중에서 그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자본재 소비, 자본재 지출은 지금 그러니까 7월 이후로 계속 하강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의 소비 지표는 지금 늘고 있질 않아요. 올해 그 연말에 쇼핑 시즌, 그러니까 연간 매출의 40%가 발생하는 쇼핑 시즌의 전망도 사실은 예년에,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평균 수준이 3.2%인데 저는 그걸 하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측치들이 그걸 하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총수는 아직 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좋으냐?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 부문에 한정된 거거든요. 이게 전체 미국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확산 효과도 아직 낳고 있지 못하고요. 미국에서 지금 경기가 좋은 부분은, 그러니까 쉐일 오일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 근데 자동차 부분이 8월을 고비로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에너지 사업 부분. 이게 올 초에 꺾이기 시작했다가 올 후반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 경제로 확산되는 추세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의 여지가 있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주택 경기가 꺾인 거는 분명합니다. 지난 그 10월치, 그러니까 9월치 그 통계 기준으로 말하면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그 전달 대비 5.6% 하락했고, 리파이낸싱 같은 게 70%를 하락했거든요. 미국의 그 전체 경제에 있어서 GDP의 25%는 자동차 산업 부분이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중에 미국의 그 GDP 성장률, GDP 그 증가분 중에 60%는 약 한 65% 정도로 보는데, 주택 부분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거는 서비스업 부분까지 다 마찬가지로 이 두 부분이 꺾이고 나면 미국의 경기는 생각만큼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 경기를 갖다가 미국이 3%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은 다른 데 있다라고 보는데, 그 하나는 그 초과 부양의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내년에 미국의 재정 정책이 굉장히 그 팽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죠. 미국의 재정 정책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김일구 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국의 재정 그 적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 효과로 해서 내년에 테이퍼링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그러니까 FY 2012, 그러니까 2012 회계연도 2012년 10월서부터 올해 9월까지입니다. 재정 적자가 6,800억 달러 난 걸로 얼마 전에 최종 발표가 났는데, 이거는 좀 상당히 왜곡된 수치입니다. 이 6,800억 달러를 재정 적자를 이루기 위해서 2011년도 그 회계연도가 1조 1천억 달러였거든요. 재정 적자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은, 그 작년 말에 그러니까 배당세 인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이유로 해서 아주 대규모의 그 일시적인 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배당에 따른 그 자본소득세 15% 걷는 거에 대한 그 효과가 약 한 400억 달러 가량 발생했습니다. 그 세입 증가 효과가. 그다음에 올해 이거 시티은행하고 그다음에 GM자동차 그 미국 정부가 지분 갖고 있던 거 매각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의 그 투자은행들하고 지난 2008년도에 그러니까 모기지 부실 관련해서 벌금 수입 거둔 게 한 300억 달러 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페니메하고 프레디맥에서 배당금 형태로 해가지고 그 7월하고 8월 사이에 약 500억 달러를 갖다가 그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그 줄 돈이 있어서 준 거 아니에요. 그 페니메에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준 겁니다. 미국이 재무부가 자기 재정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재정 그 적자가, 그러니까 그런 그 원타임 아이템, 빅 아이템들을 제외하면 얼마였느냐라고 따지면 약 8,500억 달러 가량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 2011년도에 회계연도에 그 1조 1천억 달러보다 줄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국의 그 재정 축소가 GDP에 아까 1% 포인트 가량 영향을 줬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느냐? 미국의 세출은 실제로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은 약간 증가했어요. 단지 예년 추세에 비해서는 예년의 증가 그 세만큼은 증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축소나 또는 흔히 말하는 상대적 긴축이라고 말하는 게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거죠.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에 대해서는 그 이코노미스트마다 평가가 굉장히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작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상태에서 월 850억 달러의 QE를 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이룰 수 있는 그 GDP 성장률은 약 2.5%를 넘지 못한다. 최대치로 말했을 적에 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근데 이 2.5%가 낮은 거냐? 미국의 장기 추세로서의 흔히 말하는 그 아웃풋 갭, 잠재적 성장률이 과연 얼마냐에 대해서 미국
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버냉키는 개인적으로 2.5%라고 밝힌 적이 있고 공식적으로는 약 3% 선입니다. 장기 성장 추세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새롭게 경제학자들이 추산한 1.7에서 1.8% 선이 맞다라고 봅니다. 즉 2.5% 성장도 미국의 잠재 성장률에 비하면은 사실은 초과 부양입니다. 시장님. 네, 시간이 길죠. 그래서 빨리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경기 판단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말씀하신 분들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한 가지 전제로 할 수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성장하는데 왜 지금 이머징 마켓은 성장률이 낮아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연결고리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라면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원자재나 또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그 이머징 국가에서의 수출이 늘기 때문에 당연히 신흥시장에서의 성장률이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습니다. 양자의 그 격차가 아까 김일구 부장이 보여준 그 차트에서 보여주듯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벌어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연결고리가 하나 남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그 네 분이 발표하신 것 중에서 그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신흥시장 중에서 특히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국이 어찌든지 간에 지금의 자산 버블이든 간에 또는 뭐 초과 부양이든 간에 그거를 감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번 삼중전대에서 그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겁니다. 물론 실제 시행 시기는 미국이 하는 정도를 봐가면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계산에 안 넣습니다. 한국의 수출의 30% 이상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은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앞으로 한국이 살아날 유일한 길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8년 이후에 전 세계의 총수요를 이끌어왔던 건 미국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2010년 사이에 그 선진국들의 일시적인 급속한 반등은 중국의 흔히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 때문이었거든요. 중국에서의 수요가 감소한다면 전 세계적인 경기 후퇴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3주 전대가 끝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는 얘기는 나오는데 아직 큰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만큼 긴축에 들어가느냐 또는 긴축에 이어서 중국의 과잉 설비를 갖다가 얼마나 해소하느냐. 중국이 과잉 설비를 해소할수록 그 밖의 국가에서 실제로 자기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성장률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트레이드 오프 효과거든요. 상쇄 효과입니다. 중국이 죽는 만큼 다른 나라들은 사는데 중국이 얼마나 죽어줄 것이냐. 이거는 흔히 말하는 국제 공조에 의해서 한쪽이 의도적으로 죽어준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중국이 얼마만큼 그걸 감수해 줄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력은 그것 때문에 상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실장님 끊으세요. 이따 마이크 안 줍니다. 한 마디만 더요. 김한진 박사님 말씀하신 그 코스피 2,500 시나리오, 저도 저 시나리오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를 굉장히 베어리시하다라고 보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2,500이 가능하다. 아니 실제로는 만약에 김한진 박사님 시나리오가 된다면 2,500이 문제가 아니라 3,00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중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질문드린 거 과연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중국이나 선진국에서의 초과 부양책을 갖다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패널들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주변이 없어서 프레젠테이션 안 한다. 일단 거짓말이셨고 아까 저하고 담배 피면서 5분 만에 논평 끝냈다고 하셨던 것도 거짓말이고. 예. 아니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 아주 꿀꿀한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보지도 않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엑셀처럼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시고 그런 기본적인 뷰를 갖고 계신 분이 일부 프레젠테이션 들으실 때 정말 괴로우셨겠습니다. 괴로우셨겠고 저도 사실은 조금 그랬던 게 우선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우리 김일구 부장의 괜찮다는 쪽에 그 뒤끝은 어떻더라도 당분간은 괜찮다는 그 뷰에 조금은 저도 의아했고 그다음에 우리 최창규 애널리스트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프레젠테이션 들으시기 어떠십니까? 진짜 저 보험사 30군데를 갖다가 단기간에 다닐 정도로 저렇게 약장사는 저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 까먹었던 시간을 자기 준비했던 자료 다 훑고 시간 안에 끝내주고 그러고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나 문제는 너무 우리 패널분들도 그렇고 말들이 너무 매끄럽죠. 말이 너무 매끄러우니까 이거 좀 속는 느낌이 듭니다. 속는 느낌이 들고
그 전에 한번 안부를 좀 묻겠습니다. 우리 6월달에 우리 김한진 박사님하고 지금 KTB 증권의 수석 연구위원으로서 다시 또 글 쓰는 본연의 작업으로 돌아가신 김한진 박사님하고 한 반년 사이에 꽤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으셨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아까 저기 또 어디서 한 군데 또 세미나 하고 오시는 느낌이었는데 최근 근황이 어떠신가요? 최근 근황은 증권회사가 빡세더라고요. 12시에 퇴근하면서 미안한 느낌을 갖고 직원들보다 먼저 퇴근하고 있습니다. 12시에 밤 12시에 밤 12시에 퇴근하시면서 퇴근하면서 직원들한테 미안하다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렵게 삽니다. 최근에 뭐 우리가 뉴스로 다 알았습니다만 KTB 증권도 지금 정권가의 그 피할 수 없는 그 어떤 구조조정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어디 박사님한테는 여파가 없었습니까? 예, 아직 잉크가 안 말라가지고요. 계약서 예. 피해갔습니다. 그럼- 2,400이 잉크 효과인가요? 2,500. 그리고 지난 봄에 마크 템코쇼를 하고 나서 이렇게 주변 지인들한테 들었던 그 제일 잦았던 반응이 뭐냐 하면은 김일구 살아있네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안 죽고 살아있었다는 의미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총기 여전하더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네였는데 뭐야 요즘 그러면 회사에서 뭐 하고 사세요 지금? 회사에서 시킨 일하죠.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뭐 저희 회사의 PB들 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고객들 제가 있는 부서가 이제 뭐 펀드나 뭐 이런 거예요. 투자 상품부에서 뭐 요즘은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그 고객 설명회, 직원 설명회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도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이 뭐 그 저희 기관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그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투자하신 분들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부심이 대한민국에 저만큼 많은 투자가를 만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지방까지 다 돌아다녔는데 증권사를 그만둔 이유가 너무 많이 다니니까 하루에 4-5군데씩 다니니까 제가 체력적으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4-5군데서 다니면서 글을 쓴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만둘 정도로 만나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투자에서 그렇게 재미를 못 보셨어요. 재미를 못 보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뭐 그 주가는 2천인데 뭐 80년에 배 가다가 지금 2천인데 돈 번 분들은 없어요.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로도 그런 것들은 많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지금 같을 때인데 사람이 머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민주주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가격을 결과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정치 같으면 이제 독재로 한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한 명당 한 표씩 1인 1표 원칙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데 금융시장은 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진화된 단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론이 한 표긴 합니다만 돈 많다고 해서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논리가 가격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논리 속에서 그리고 그 뭐 저기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누군가에게 그걸 어필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이 신경 쓰게 만들고 맨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신경 쓰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루가 가고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 이거는 뭐 오늘도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미국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라는, 미국 가면 유럽 가고 일본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말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레깅하지만 누가 따라갈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 간다고 해서 절대로 못 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버릴 건 버리자. 우리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지. 이까지만 생각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린 말씀이고 거기서 더 심각하게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투자가들이 이제 그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그렇게 조그마한 거에 시간을 오래 쓰지 않아요. 기관 투자가들은 큰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뭐 매년 국민연금이 올해 수익률 얼마고 뭐 그러는데 개인 투자가들보다 수익률 월등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보다.
그 이유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기본적으로 큰 것만 신경을 쓰도록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자체가 만들어져 있고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너무 작은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저희 고객과 PB들이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이것만 보시죠. 제가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김한진 박사님이 밤 12시까지 일하는 거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제가 저기 63년생 토끼고 학번으로는 82학번인데 제가 신입 사원 때는 말이죠. 제 나이 또래의 부장이나 뭐 임원 타이틀 달고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호시뺑뺑이었습니다. 저도 신입 때였지만 그때 IMF 오기 몇 년 전에는 이 시간이면 다들 어디 있었나 하면은 저 명동의 로얄 호텔에 사우나에서 그 가운 걸치고 이거 두드리고 앉았거나 뭐 꼬리곰탕 먹고 있던 그런 시절인데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이 노구를 이끌고 밤 12시까지 일을 하십니다. 저도 지금 저한테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이 리서치 센터에 몇 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저 독고다입니다. 독고다인데 제가 직접 데일리도 써야 되고 먼슬리도 써야 되고 세미나 자료도 뭐 일일이 다 해야 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은행 잔고는 간당간당합니다. 늘 은행 잔고는 간당간당하고 자, 우리 김일구 부장 아까 커피숍에서 잠깐 했던 말이 그래 그러면 한참 요새 그러면 부엉이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뭘 설교하고 다니냐 했더니 영업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뭘 이렇게 권하고 할 때 눈빛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 스스로가 속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권하는 놈이 눈빛이 흔들리면 돈 안 맡긴다 이거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최창규 애널리스트의 그 매끈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ETF 수익률도 이렇게 우리가 표를 보고 했습니다만 이 제로금리 시대에 뭐 6% 7% 낫배드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 씨발 뭐 좌우지간 뭐 두루두루 많잖아요. 펀드부터 해가 랩이고 브라질 국채고 뭐 조지고 다 해봤는데 그러니 간다 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의외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부분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자, 이유 따지지 말고 뭐 이론으로 설명하려 들지 말고 납득하려 하지 말고 데이터 무시하고 이 흐름에 맡기자 하는 분위기였는데도 그런 흐름이었고 마치 이거예요. 아까 이건수 실장님 아까 저한테 하시면 진짜 여의도가 아니라 시장이 죽어도 너무 죽었구나. PT 내용도 그렇고 전반적인 오늘 이 장내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진짜 죽은 것이 여러분들 그 왜 저 문소리하고 저 설경구 나오는 스파이 영화에 보시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안 만들어진다고 설경구가 그 병원 가서 야동 보면서 뭐 1시간을 낑낑거리고 있는데요. 그게 그런 겁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 하다 보면은 지금 시장이 그래요. 온갖 그걸로 뭘 만들고 이렇게 꼬시고 뭘 하는데도 대한민국이 지금 개미가 없잖아요. 외국인들 굉장히 당황하는 중입니다. 제가 봐서는 한 40 며칠을 샀는데 이 새끼들은 계속 파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꼬였는데 오늘 그 와중에 또 삼성전자가 훅 부러지죠. 기분 더럽죠. 차트 나오면서 혹시나 싶어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차트를 보고 왔는데 자 그러면은 PT 내용에서 우리는 다 어느 정도 다 너무나 깔끔하게들 정리해 주셨으니까 제가 좌장으로서 좀 준비했던 거는 첫째 어느 정도 기회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어떤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로 인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고 또 우리 안건모 편집장의 요즘 지론이죠. 연준은 시장의 절친이다. 절대 시장을 실망하거나 시장이 다치게끔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계십니다만 2014년 아니면 남은 이 2달 브로커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금년 내내 이 거래량과 이 변동성으로 환율이 하루에 3원도 못 움직이죠. 코스피 해봐야 뭐 눈티 나오는 급등 급락 없습니다. 아직도 박스권입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금리도 지난번 6월달 충격 이후로는 크게 봐서 박스권이고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내년에 다들 자리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또 시장은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북클로징 없다고 보는데요. 뭐 보통 11월 하순부터 뭐 다들 뭐 휴가 가고 뭐 어디 익하는데 그거 없이 금년에는 전부 밀린 버지 채워야 되고 못 받은 주문 받아야 되고 해줄 만한 어떤 상황이 생길 것도 같은데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위험 요인을 우리 패널 분들께서 한번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뭐 제가 11월 전망에도 썼습니다만 of the Fed, by the Fed and for the Fed입니다. 연준에 의한 연준을 위한 시장이 되겠는데 뿐만 아니라 20이나 인민은행까지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그리고 아까 제가 PT 중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저 진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미국은 진짜 가끔씩 이렇게 뭐 환율 보고서니 뭐니 하면서 진짜 달러 약세를 원하는지 저 진짜 달러 약세가면 저거 작살 나는 거 아닌지 아니면 달러를 강으로 돌려세울 보관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달러가 강으로 도는지 우리 한국 증시 대세 상승 초입인지 박스net 들어가 보세요. 개파입니다 요새. 뭐 빨간 생선부터 해갖고 오만 별 희한한 놈들은 막 죽어나 사나 간다 하고 2만 원인가 하는 새끼는 뭐 맨날 뭐 개폭락이라 그러고 하는데 좌우지간 이게 대세 상승 초입인지 자 그다음에 원화의 추가 절상은 거의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안근모 편집장이 몇 장 제시한 그림만 보더라도 이거는 환율은 죽었다 깨도 못 올라요. 특히 엔화는 굉장히 어떤 추가 폭락의 어떤 우려도 생기는 이 상황인데 이걸 그러면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상황에서 괜찮겠는가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주가 환율 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역시 금리 특히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좌우지간 5분 넘어가면 제가 두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공순 실장님 너무 마이크를 오래 잡으셨기 때문에 잠시 쉬시고 저기 박사님. 예. 아까 2,500 갔다가 그 다음에 험한 꼬라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위험 요인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 뭐 아까 말씀을 대략 드렸는데요. 경기가 질이 안 좋은 거죠. 질이 안 좋나요? 예,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상은 뭐고 비정상은 뭐냐라는 건데요. 경기는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저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사이클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고가 많이 줄어 있고 기업들이 불황을 대비해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사람을 많이 잘라냈고 그래서 불황형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이익 나쁘지 않거든요. 네. YOY 증가율로 둔화되는 거 그건 숫자적인 거고요. 절대 막대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상을 너무 세게 했던 거를 깎아내고 있죠. 리바이즈 다운되고 있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절대 팩트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왜 이번이 비정상이냐라는 부분은 안근모 실장님이 쭉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기업들이 생산성 개선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상적인 이유에서 자본 지출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충분히 해소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요를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계 부분과 생산 부분이 서로 선순환이 되면서 확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기업들은 계속 생산성 개선이 일어나고 가계 부분은 차입을 하든 어쨌든 감당 가능한 금융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이 증가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야 소비가 늘어나고 그것이 생산과 소비로 설비 투자로 선순환이 되는데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 부분의 고리는 이미 진작에 저는 깨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박사님 그러면은 이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던 게 이 글로벌 공급 과잉이고 글로벌 과잉 설비거든요. 이거 한번 때려 부수는 수밖에 없는데 혹시 저 일본이 뭐 센카쿠를 한번 뭐 다이위단지 뭔지 좌우지간 그쪽으로 뭐 배를 하나 보내고 그 맨놈 이렇게 이 하이바 쓴 놈들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한따까리 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글쎄요, 오늘 뭐 우리 이공수 실장님 좋아하실래요? 아니 왜 음해해요? 우리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박사님은 그런 거 이렇게 입에 담기 싫어하실 것 같고 실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컨대 2008년도에 위기가 났을 적에 위기의 성격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과잉 유동성, 과잉 투자의 그 유동성이었고 또 하나는 과잉 투자의 그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과잉 유동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잉 투자의 문제인데 그게 여전히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공황의 경우로 말한다면 한 번에 공황을 통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한계 기업들이 청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야지만 그 흔히 말하는 공급이 감소한 걸 다시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공장을 짓고 고용이 늘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크레딧 사이클에서의 붐버스트의 이 사이클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그 막기 시작합니다. 그 1999년도에 IT 법을 터졌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주택 경기 법을 만들어서 막았고 2008년도에 주택 경기 법을 꺼지니까 이번엔 중앙은행이 대놓고 무차별적으로 돈 찍어서 막았고 이렇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한계 기업들이 도산을 안 합니다. 파산을 안 해요. 왜 흔히 말하는 이제 정크본드의 수익률이 그렇게 낮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부도율이 역사상 지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 경기가 좋으냐? 경기 좋지 않은데 부도 나는 기업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이 제로금리 그것도 모질라서 돈 찍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금융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을 무한 보증해주고 있거든요. 이러면 망할 기업은 없습니다. 현금 캐시플로우만 유지되면 무조건 모든 기업이 다 살아요. 그러면 과잉 생산이 해소가 안 됩니다. 과잉 생산이 해소가 안 되는데 누가 공장 짓고 고용 늘리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이게 해소가 안 되는데 지금 그 중앙은행들이 하겠다는 정책은 뭐냐? 이걸 해소할 필요 없이 돈을 여기서 더 찍어갖고 사람들이 여기서 더 소비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지는 각자 간에 경쟁을 해가지고 예컨대 유럽, 중국, 미국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가장 많은 돈을 찍어내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 중에 안 되는 쪽은 할 수 없이 자기네들 과잉 설비 청산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무한 경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큰 위험인데 진짜로 큰 위험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면은 이렇게 서로 간에 한편으로는 공조란 이름하에 무한 경쟁을 하다가 어느 한쪽이 또는 동시에 여러 쪽이 동시에 부러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한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2,500 갔다가 마지막에 정말 큰 대형 사고 하나 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에 근거도 거기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찍어내면은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몰라요. 그건 연준도 모릅니다. 연준도 자기네들이 이건 사상 초유의 언차티드 테리토리라고 그래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 실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할지 아무도 몰라요. 자, 지금 이건수 실장님이 연준이 저거가 모르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연준 프렌들리 하신 우리 안경무 편집장님 지금 여기에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시죠. 설마 그 똑똑하고 그거 한 우리 버냉키 형님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러실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이 뭘까? 마이크 좀. 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준은 지금 전혀 해본 경험이 없는 실험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큰 실험을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더 큰 실험을 해나가는 그 자체의 위험보다는 더 큰 실험을 안 하는 위험이 가장 큰 가까운 위험이 아니겠는가?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계속 풀어야 되는데 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되는데 일으키지 않고 연준이 자기들이 마치 중앙은행인 것처럼 건전한 통화 정책으로 돌아선다면은 이게 꼬꾸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자산 인플레이션, 실물 디플레이션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렇게 벌어져 가다가 이놈이 이제 꼬꾸라진단 말이죠. 예. 양적 완화를 줄이고 없애 나가고 그다음에 금리도 이제 올려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꼬꾸라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준이 진짜 자기들이 건전한 통화 정책하는 중앙은행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간다면은 그런 위험이 이제 가장 큰 위험. 글로벌 모니터에서도 지적했고 이렇게 월가 언론에서도 엉금엉금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또 왕년의 채권장이 우리 김일구 부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무슨 썰이 도나 하면은 연준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야들이 돈을 푼다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좌우지간 우리로 치면 지준 그냥 숫자 찍어주면서 그냥 국채만 저거가 퍼담고 있는데 이러다 어느 순간 가서 이거 다 속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설이 돌아요. 지금 뭔 소리인지 딱 아실 텐데. 속아간다 하시면 어떤 연준이 들고 있는 그 미국채 이거 안 갚아도 된다 미국 정부가 연준에다가 이런 식의 그걸
그런 얘기가 지금 돌거든요. 뭐 음모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그거 말고 뭔 방법이 있겠냐 이거죠. 쟤들 하는 짓거리로 봐서 어떻게 개연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6월달에 그 토크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QE라고 하는 건 중앙은행사에서 굉장히 이단적인 사례고 그걸 계속 이어가야 될 만큼 상황이 계속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가령 그 1930년대 한국 문학이 저는 가장 우리말을 잠깐만 아름답게 좀 마이크하고 입하고 스퀘어를 맞추세요. 슬라이스나. 예. 네,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김유정이 저는 그분의 이제 한국말에 대한 그 해석이 굉장히 한국말을 아름답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 이상이 김유정을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죽기 전에 한번 보자 그래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김유정이 그 폐병 걸리면 정말 뼈가 앙상할 정도로 말라간다 그러는데 이상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김유정한테 물었대요. 각혈은 좀 어떠십니까? 김유정이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더니 피똥은 좀 어떻습니까? 고만고만합니다. 유정 그대만 저기 그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같이 확 죽어버릴까? 그러니까 이제 김유정이 그 앙상한 그 가슴을 이렇게 탁 보여주면서 내 심장은 명일의 희망으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는 출판사장한테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써서 내가 저기 유명한 추리 작품 몇 가지를 번역해서 보내줄 테니 그 미리 선불로 좀 땡겨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내가 뱀 10마리하고 닭 10마리를 고아 삼고 이 기운을 회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김유정은 죽었다고 합니다. 이상도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에 유학 가고 난 다음에 그 좀 있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명예의 희망으로 이글이글 그 타오르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한번 보죠. 지금 세상이 평균적으로 얼만큼 악화가 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석유화학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석유에서 시작해서 뭐 저기 플라스틱이니 뭐 여기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랬을 때 원유에서 시작하면 이게 나프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화학 공장들은 전부 다 나프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초가 되는 물질은 나프타가 아니고 에탄입니다. 미국이 화학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아시아에 만들어 놓은 나프타를 기반으로 하는 화학 공장은 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가가 너무너무 현장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 사이에 자 어느 쪽 이쪽에서 바라보면 에탄 계열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이글 타오르는 태양인 것이고 나프타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야 이거는 정말 갈 길이 없다 이렇게 되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은 제가 볼 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인데 그 금융 산업에서 바라보게 되면 또 이제 별 희망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정말 세상이 그래서 그러느냐 아니면 내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한다고 공장 다 때려부었으니까 어쩔 수 그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공장을 때려 부어서 폭격으로 다 망가져서 새로 짓는다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공장들도 다 엎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장을 계속 유지해서 돌리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게 훨씬 더 유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공장들을 다 엎어버렸다는. 그래서 이게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성. 그래서 경제학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생산성이다라는 생산성.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암만 많이 푼다고 해서 돈은 마법을 부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마법을 부려요. 하루에 저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텔레비전 한 대 만들던 세상에서 한 명이 텔레비전 100대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경제는 성장을 해요.
차 한 대 만들고 두 대 만들고 물량으로만 볼륨으로만 자꾸 경제 성장을 보는데 생산성이라는 게 얼마나 획기적인 건데요. 그걸 왜 보지 않느냐라는. 거기서 잠깐 제가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볼게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 현대 2013년 이 시점에 여기서 생산성이 더 개선돼 버리면은 우리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그 일자리 차원에서. 마르크스 자본론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1830년대 40년대를 다루고 있는데 당시에 기계가 막 들어왔을 때 가장 저항을 많이 한 사람들이 숙련 노동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HTS니 은행 전체 거래 지점에 와서 거래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점 폐쇄가 은행의 수익성을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 글로벌한 모티베이션의 하나죠. 이게 이제 숙련 노동자들을 상당히 많이 감소시키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뭐 그린스폰도 항상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어요. 이게 공장이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겠느냐라고 할 때 그린스폰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당신 수건 만들겠냐고. 수건 공장 중국 가는데 그 공장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당신 수건 만들겠냐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지 못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아픔에 직면을 하는데 그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지금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그걸 주관적으로 좀 크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어떤 제조업의 질서가 뭐 셰일가스나 그다음에 연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볼륨 중심으로 성장한 자본주의 경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볼륨 중심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볼륨뿐만 아니라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원을 덜 쓰면서도 훨씬 더 생산성 그 성장률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아프고 숙련 노동자일수록 거기서 이제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살 날 많잖아요, 그죠? 우리 수명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또 새로운 기회가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져 왔어요. 자본주의 역사 지난 200년 동안 새로운 기회가 계속 만들어져 왔는데 왜 지금 내가 했을 때만 그런 기회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우울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 그 동의하는데요. 지금은 논쟁의 초점이 빚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하죠. 자본주의 저는 뭐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빚이 뭐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래의 소득을 땡겨 쓴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땡겨 쓴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의 생산성 증가가 사실은 나와줘야 경제는 제대로 굴러갑니다. 네, 네. 그게 뭐 셰일가스가 됐든 어떤 제조업의 혁신적인 게 됐든. 근데 지금 나오는 상식적인 통계 수치를 보면 저는 그 균형은 깨졌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빚은 지금 더 이상 어떤 형태로든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007년 대비 2012 아까 PT 자료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GDP 대비로나 어디 총자산 대비로나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예. 예. 그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 분석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2.76배에서 3.73배로 늘었습니다. 총자산 대비 부채가 글로벌리. 여기에는 주요 선진국 5개 국가고요. 그다음에 재정 취약국 뭐 몇 개 들어가 있고 한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빚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빚이 줄어들 수 있느냐? 빚이 과연 줄어들 수 있느냐? 네. 민간 부채 조금 줄었거든요. 네. 정부 부채 왕창 늘었습니다. 그 제가 볼 때 이제 QE나 그런 거죠. 사실 빚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빚이 많다는 건 분명히 부담이에요. 하지만 그 저는 이제 한국 방식의 빚 규모를 갖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미국은 그런 통계 안 잡습니다. 미국은 그런 통계 안 잡아요. 뭐 가계 부채가 얼마다 이렇게 통계 안 잡고 연방은행이 발표하는 통계가 뭐냐면 가계 부담이에요. 가계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쓰고 있느냐. 미국이 지금 그게 11%입니다.
근데 역사적인 최저치에 80년부터 집계를 했는데 최저치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계 부채가 많은데 어떻게 그 뎃 버든이 그렇게 작아질 수 있느냐? 옛날에 뭐 15%까지 갔었는데 그게 이제 QE의 비밀이죠. 금리를 확 낮추는. 빚이 암만 많아도 금리가 제로면 뎃 버든은 제로예요. 예, 그게 금리가. 바로 문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엔 경기가 일정한 임계점을 지나면 정상적인 확장을 못 하는 거죠. 가령 뭐 48개월 오토론 금리가 지금 낮으니까 자동차가 판매되잖아요. 네.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낮으니까 주택이 판매됐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GDP의 거의 증가의 60% 이상을 주택 시장이 차지한 거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경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인 경기 확장을 가로막는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 수준이 될 거며 어떤 수준의 금리가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이 될 거냐라는 거죠. 사실은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그걸 찾는 게 저는 해답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굉장히 장기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까지 네. 우리가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고 그 포워드 가이던스의 기준은 어떠한 가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가정이 틀릴 때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가정이 아까 미국 국제금리 한 3.5%까지는 내년도 전 세계 경제 기축통화국이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한 3.3에서 한 3.4 내지 3.5 정도가 아닐까.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에 대해서 저는 이제 채권을 저도 오래 했습니다만 금리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다만 금리는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대표적으로 QE를 통해서 보여줬던 거고 왜 QE를 하느냐? 정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QE를 한다. 표준적인 해석입니다만 정확하게는 가계 부채 부담을 줄여주려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금융을 규제해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대출받는 것보다 갚아 나가도록 예, 맞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한 10년 끌다 보면 이 문제는 없어져 가겠죠. 지금 한국에서는 그 어쨌든 정부 정책 자체가 뭐 전세금 대출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이 계속 늘어나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어떻습니까? 그 오지랖 넓게 정부나 중앙은행 저가 다 뭐 우회하려고 다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알아서 주식은 뭐 버블로 치닫다가 한번 꼬라박기도 하고 거기서 졸부도 나오고 뭐 한강 가는 놈도 나오고 금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대꼬박고가 있고 뭐 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저가 뭐 의하던 동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마지막에는 중앙은행이 통제를 못하죠. 중앙은행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이 통제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 주체들은 움츠려듭니다. 실질적으로 자기의 직업의 안정성, 소득의 증가에 대한 전망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증가될 거라는 상태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이자율에 센서티브한 소비 지출이 줄기 시작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금리를 낮추거나 오히려 계속 조금 주의 깊게 정책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보다 더 많이 반영되는 거죠, 시장 금리에. 네. 네, 그러면 사실은 경제 주체들을 움츠리는데 중앙은행은 그때부터 금리를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율적으로 떠밀려서. 그게 항상 중앙은행이 저지르는 샤워실의 바보 논리입니다. 예. 안 편집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예. 자, 연준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자신들의 듀얼 맨데이트, 저한테는 이중 책무가 주어졌다면서 하는 얘기가 물가 안정 플러스 고용 회복까지 나오죠. 예. 근데 그걸 고용 회복을 갖다가 중앙은행한테 그 뭐 책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맡길 수 있는 성격의 그겁니까? 저가 왜 고용 시장을 언급합니까? 그거는 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고요.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안정, 뭐 대부분이 이제 물가 안정만을 그 단일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금융 안정까지 포함시켜 놨습니다만
유로존도 결국은 그렇게 가장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펴지만은 물가 안정을 광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만은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도 물가 불안이다라고 간주를 해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고 뭐 하는 등의 조치를 해서 디플레이션을 막는 것도 물가 안정이다. 즉 다시 말해서 물가의 동향 안에는 고용이라든가 성장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물가 하락을 막는다는 명분을 하지만 결국 이제 고용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연준이 법적 책무에 완전 고용을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정부지 않습니까? 정부의 어떤 임무는 고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지랖 넓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원래 미국도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가격 안정, 프라이스 스테빌리티만이 원래 연준이 생긴 이후로 1976년까지는 그게 법적 위임 사항이었습니다. 1976년도에 그러니까 71년도에 미국 브레튼 우즈하고 그다음에 금태환 폐지하면서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금융 모든 아이디어들은 전부 사실은 70년대 초중반에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지금 뭐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 이 모든 게 사실은 80년대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때 70년대 중반에 엄청난 스티그플레이션 하에서 이 다음에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면서 전부 기본 아이디어들은 전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듀얼 맨데이트로 법을 바꾸면서 포드 대통령 마지막 임기 1976년 말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포드 대통령이 인준을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법률 작업에 참여했던 피터 드러커가 나중에 2012년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중앙은행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거 아니냐라고 했을 적에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 어차피 그들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책임성이라도 명백하게 하려고 그 조항을 집어넣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저기 안금모 부장이 한 대답이랑 똑같거든요. 어차피 그들은 돈 찍어내서 그렇게 할 거다. 근데 그럴 바에야 이거라도 명확하게 책임 소재로서 남겨놓자라고 했는데 의도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제로 진행되는 거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중앙은행한테 실업률 타겟팅을 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해석 개헌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법률적으로 이걸 자신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놨어요. 연준이 예컨대 어제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여태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기존 스레시홀드를 갖다가 6.5% 실업률 6.5%로 잡았다가 그걸 더 이하로 낮추겠다. 6% 5.5%로 낮추겠다고 그랬거든요. 맘 잡는 거에 따라서는 4%를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3%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연준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한테 엄청나게 많은 해석의 권한을 남겨준 겁니다. 이 부분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연준이 경제 자체를 갖다가 통제하고 그다음에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훨씬 더 크게 부여하게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실제 운영 속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예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한국에 예컨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경제기획원 전형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1930년대 흔히 말하는 나치 국가들은 전부 흔히 말하는 국가 자본주의에서는 전부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1950년대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초기 국가 자본주의나 국가 사회주의 형태에서는 전부 이런 방식으로 중앙에서 통제되는 경제 주체가 또는 소련의 아주 전형적으로 말해서 국가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거기는 물론 직접적으로 모든 상품 가격을 국가가 정해가지고 지시하고 성장 목표까지 지시합니다. 근데 연준은 시장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그걸 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만약에 이번에 NGDP까지 해가지고 성장률 타겟팅까지 정한다라면은 시장을 통제하고 관장하는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 그 폭은 훨씬 넓어질 거예요. 모든 자금의 플로우를 갖다가 전부 통제하고 관할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품 가격의 미세한 수준까지 한번 전부 관장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일부의 미국의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 오바마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월가를 갖다가 부자들의 사회주의자라고 이렇게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격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연준이 갈수록 시장을 통제하고 관장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더 크게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저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시장이 죽었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은 민간의 자율적인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끼어들 가능성이 없고 구석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경제기획원이 모든 경제 목표와 그다음에 실제 상품 가격을 결정하던 시절에 시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 물론 존재는 했죠. 하지만 아마 김한준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은 부분만 존재하고 실제 시장이라는 방식으로 된 건 80년대 중반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놀랍게도 가장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를 가졌다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사실은 그겁니다. 단지 그걸 화폐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장님
여기서 조금 스피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일구 부장님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했는데 가는 놈에 올라타자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갑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 안 하더라. 우리 정치가 가는 말이냐고. 그 저는 이제 올해 단답형으로. 중간쯤 중간쯤. 가다서다 하는 말을. 가다서다. 자,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박사님, 미국이 지금 위안화는 우리 오상용 기자가 계속해서 그 업데이트하는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잘 보고 글로벌 있습니다. 무태 예. 저기 위안화가 요즘 굉장히 치고 올라오거든요. 예. 어떤 국제 결제화로서의 비중도 커지고 얘들 지금 뭐 중국이나 아프리카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면은 근데 지금 이거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닌지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질문 미국이 지금 여기 달러 강세를 원하는지 약세를 원하는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원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변동성이 없기를 원하겠죠. 그게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죠. 지금 그냥 요 상태로 가는.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줄고 재정 수지가 충분히 안정돼서 채권 발행액이 줄면 네. 채권을 적게 찍어내고 지금 미국 채권의 50%를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네. 결국에는 미국이 계속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기를 원하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로 경기가 하강하면 하강하는 대로 또 글로벌 리스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글로벌 불균형이 좀 해소돼서 미국이 국채를 좀 적게 찍어내면 그러니까 빚 규모가 줄면 네. 당연히 이제 조금 그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좀 적게 사줌으로써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적절하게 매력도가 있게 보였다가 또 적절하게 또 외국인들이 또 사주게끔 만드는 그런 밀고 당기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마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의 변동성을 안 주고 요즘 또 이렇게 뉴스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무슨 뭐 바클레이 뭐 HSBC에서 런던 쪽에서 환율 조작했다고 뭐 검사 들어가고 이래 버리면은 이게 시장 이게 진짜 할 게 없어지거든요. 할 게 없어지고 지금 여기 오늘 와주신 이 청중분들도 그렇고 여기 시장을 갖다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우리 패널들도 그렇고 이 상태로 시장 이런 식으로 1년 가버리면은 내년에 이거 마켓 토크쇼 없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어요. 할 돈이 있으면 지금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한번 플로우에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십시오. 지금 뭐가 제일 유망해 보인다. 나는 이걸 권하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그리고 참 많이 답답하죠, 여러분. 저만 답답한가요? 아까 김일구 부장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쥐꼬라지가 그렇게 안 되면 세상은 좀 안 좋아졌다 이런 지금 제 꼬라지가 별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보여드린 미국의 본원 통화는 2008년 대비 4배나 늘었습니다. 근데 제 월급은 4년 전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장은 깎겠답니다. 환장하겠는데.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의도가 다 그런 거예요. 20% 깎길래 20% 사람을 쳐낼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60몇 개에서 삼성전자를 쓰던 리포트 애널이 다 있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분위기 아니에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쓰는 게 다를 바가 없고 그걸 쓸 그 인건비를 감당할 그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은행 아무 은행이나 지점 들어가 보십시오. 손가락 밟던 텔러들이 너무 손님이 반가워갖고 다들 뻘떡이라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럽니다. 옛날에 하다못해 아줌마들 그냥 2만 원 입금하고 3만 원 출금하고 그것도 텔러들한테 전표서 가면서 하던 그 시절에는 뭐 이렇게 돌아갈 게 있었는데 뭔 놈의 주식 투자도 이걸로 다 해버리죠. 그거다가 또 이 병신도 수수료도 안 받아.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수수료도 안 받는다 그래. 앉아있는 직원들은 손님이 그리울 정도로 하루에 10명도 안 만납니다. 극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판국에
그래서 제가 아까 김일구 부장님의 그 생산성 향상 부분에 제가 얘기를 한 게 전 차라리 아날로그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있는 사전 새로 만들고 이 안에 있는 지도 새로 만들고 전화번호 적어대기 수첩 좀 갖고 댕기고 그런 세상이 와야 먹고 사는 거지. 이걸 뭐 애플만 삽니까? 삼성만 삽니까? 근데 휴대폰 쓰지 마세요. 쓰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종의 원천 기술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생돼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그 레코딩 기술이 일본 애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소니가 워크맨으로 했고 그걸 이제 한국 애들이 받아오고 이 휴대폰 기술도 미국 애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아시아에 와서 한국에 와서 애플리케이션이 꽃을 피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이에요. 걔들이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 원천 기술이 빠른 속도로 이제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걔네들한테 관심을 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갖고 걔네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다 애플리케이션이거든. 우리가 원천 기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천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좀 소외될 수 있는 건 확실한데 저는 저기 사회적 요인을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들 관심을 두시는데, 그러니까 경제 체제나 또는 그 금융 시스템이 바뀌면은 사회적 그 변화가 수반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존의 경제 모델과 달라진 모델에서 이걸 관철시키려면은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 가지 단적인 예만 드릴게요. 어제 그 미국 센서스 뷰로에서 나온 건데 저도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연간 신규로 생겨나는 가구 수가 작년에 그 38만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저기 10년 평균은 110만 가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자식들이 부모 저기 집에서 그냥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는 이건 사실은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미국에서 성인이 되면은 아이들은 무조건 그 엠프티 네스트라고 그래갖고 나가서 독립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독립하지 않아요. 독립하지도 않고 직장을 얻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청년 실업률이 사실은 미국이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낮은데 아마 실상은 따져보면 좀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고용 그 취업 포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밖에 나와서 독립 가구를 차리지 않는다라는 건 주택 수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제는 돈은 이렇게 돌려서 만들었는데 그 돈을 실제로 저기 쓰고 생산하고 하는 주체들, 사회적 인간들은 그 경제 모델에 대해서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국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씁니다. 하나는 그게 옛날에 그 60년대 그 영국병이라고 불렸던 거, 국가가 무한 보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미국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나라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사회를 흔드는 겁니다.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스티그마, 낙인 효과라고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그쪽이긴 한데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해서 미국의 지금 경제하고 미국의 사회하고 사이에는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부담을 남깁니다. 이건 단순하게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실장님, 그 부분 잠깐 여쭤볼게요. 불과 몇 주 전에 우리가 난리를 쳤던 미국의 예산안하고 미국 부채 한도 증액 내년 1월과 2월로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가면은 또 뭐 지난번 그랬던 것처럼 또 저끼리 그냥 대충 또 합의해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는 저기 아까 김일구 부장님이 발표하신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이 저 재정 적자 축소하는 그 일종의 쇼를 벌이고 있다라는 톤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미국의 정부 폐쇄는 며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데스실링까지 문제시될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범죄적으로 문제도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싸우는 척했던 거거든요. 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그 굉장히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사실 내심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뭐 증거로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그건 합의된 쇼였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간에. 요 다음에 있어서 달라질 거다라고 전혀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12월 13일까지 그 미국 그 의회에서 슈퍼 커미티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구속력은 없지만 그 조세 개혁안하고 내년 예산안 그 합의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18일, 19일이 FOMC거든요. 13일 합의 안 나올 겁니다.
즉 거의 이거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합의 안 나오면 18일, 19일 날 미국 연준은 테이퍼링 못합니다. 합의가 안 나왔거든요. 예산안이 어떨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재정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재정 정책이 결정 안 나면 현 상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 1월 15일 날까지 정부 예산 다 되도록 돼 있고 2월 7일 날까지 데프트 실링 다시 걸리는데 데프트 실링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시효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될 수 없는 법적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저번 합의에 의해서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데프트 실링을 늘리겠다라고 의회에다 요청을 하고 의회가 3분의 2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권, 그러니까 비토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투표를 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늘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투표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무조건 찬성할 거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프트 실링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정부 폐쇄 또 한 번 날지 모르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쉽습니다. 그때 가서의 상황에 따라서 경기를 다소 늦춰야 된다거나 또는 더 추가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정책 결정 판단들이 내린다면은 정부 폐쇄 며칠 더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해보니까 별 영향 없었거든요. 앞으로 또 한 보름쯤 한다고 그래서 뭐 큰 난리 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양쪽 사이의 목표는 어디냐면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피차간에 자기 지지 기반들을 야 우린 이렇게 싸웠어 하고 보여주고 민주당은 우린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어요. 공화당은 우리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어요.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어요. 서로 간에 자기 지지자들한테 우리 할 만큼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놓고 집단적으로는 집합적으로 본다라면은 중앙은행한테 니들이 돈 찍어서 해결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에 다름이 없어요. 실제로 저는 이게 더 이상 이슈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7시가 다 돼가고 우리 청중 분들의 인내력에도 한계가 도달한 것 같습니다. 6월 달보다 더럽게 재미없어요. 진행하는 저도 재미없는데 듣는 분들은 얼마나 재미없으실까. 자, 그러면은 순서를 우리 안근모 편집장님부터 해서 이렇게 가면서 딱 한마디씩 오늘 준비하신 어떤 꼭 멘트가 하나씩 계실 것 같은데 그걸로 마무리하시죠. 저는 뭐 지금 경제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담장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들 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시장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 비관적일까? 1차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또 한 부분은 부채의 절대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의 트라우마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그 반대 측면,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고 희망이 있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연준에서 이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그러니까 부채의 절대 수준이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디플레이션적인 상황에서 연준이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 모멘텀만 가지고 이 부양을 줄여 나간다면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크게 발생하고 결국은 이제 찬물을 한번 뒤집어 쓰는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제일 큰 위험이라고 봤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연준 역시도 미국 경제 모멘텀은 살아 올라가고 있지만은 부채의 절대 수준, 지나친 절대 수준 이 부분이 경제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 결국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일본을 답습하게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들, 경제 주체들을 짓누르고 있는 트라우마와 부채 절대 수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조장하는 그런 정책으로 선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선회한다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실제로 선회하는 때까지는 기존의 자산 시장, 뭐 주식,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전히 미국 주식 시장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연준이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조장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돌아선다면은 부동산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그 중에서도 부동산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고 따라서 A급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나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시대 이후에 주식 시장 이 부분은 명목 수익률이 올라가더라도 실질 수익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자산의 실질 가치, 실질 가격이 어떨 것인가를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지금 경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채 쇼라고 생각하고요. 부채쇼. 예, 네. 결국엔 인플레이션 쇼로 끝나서 험악한 깊은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과정, 그 사이클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어느 시점에 어느 캐탈리스트에 의해서 그렇게 갈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은 리니어하게 오지 않는다. 디맨드 쪽에서 먼저 바람을 잡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갭이 축소되면서 이제 실물 쪽에서 바람을 잡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은 자산 많이 풀린 통화를 버리고 실물 자산을 사는 그 행위에서 생긴다. 즉 저는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부채 쇼가 끝나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번 경기의 운명이고 이거는 한 100년 전부터 사실은 대공황 이후부터 지금까지 잉태된 거고 좀 짧게 보면은 최근 30년간 부채 쇼의 마지막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외국인의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그 흐름을 따져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작년에 그 채권 시장에서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미국 코어 에셋 클래스에서 나왔고요. 그게 역방향으로 지금 되감기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 리스크가 있고 주변이 곳곳이 지뢰니까 달러 자산이 비달러 자산 쪽으로 안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만 올라간 겁니다. 그 단계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시장이 된다 안 된다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늘 김일구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되는 쪽으로 좀 생각할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원래 오기 전까지의 생각은 미국 시장의 여기서부터의 상승률은 그다지 크지 않고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일단 좀 개선되면서 달러 자산이 스프레드 아웃되는 그러니까 위험을 조금 더 테이킹하는 쪽으로 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일정 기간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오히려 그게 가속화되면서 그 사이에 연준은 계속 부채를 받아주기 때문에 채권을 부채가 북이 늘기 때문에 달러 약세 압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시장은 그걸 읽을 거다. 그 달러 약세 압력은 더욱더 기축통화에서 기축통화국이 푼 통화를 비달러 자산 쪽으로 스프레드 아웃 시키는데 촉매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달러가 강하지 않네. 라는 게 눈치채는 순간 저는 2차 외국인 매수세가 내년 상반기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 캐스팅 보드는 결국엔 중국입니다. 중국 쪽이 만약에 가세해서 인플레이션 쇼에 참여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못 막는 거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유가가 WTI 같은 게 한 130, 40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 마지막 중국이 가세하는 인플레이션 쇼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은 더욱더 아마 아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행동은 어쨌든 아무도 믿지 말고 인플레이션을 믿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먼저 죽으면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올 때까지는 일단 위험 자산 쪽을 조금 테이크하자라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예. 김일구 부장님. 저는 핵심적인 걸 올해 다 봤다고 생각해요. 올해 본 게 이제 맛배기고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거의 패턴이 동일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5월달, 6월달에 이제 뭐 QE 테이퍼링 뭐 그러면서 봤던 것들, 근데 이제 일단 덮었죠. 덮어놨는데 내년에 또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시장은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단계 다 출렁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랬죠.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뭐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도 주가는 올라갔습니다만 환율이 이미 많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그 전에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간 그런 상황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컴 자산 이런 것들은 다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은 안 되겠죠. 내년은 이제 QE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회복을 했는데 회복 못할 거고 그런 식으로 올해 보여줬던 패턴이 내년에 조금 이제 달라지긴 합니다만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겠는가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한국을 샀던 이유가 이렇게 되면 미국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 결국은 가치주에서 그동안 너무너무 비싸져 있는 가치주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금리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경기 좋아진다는 이야기겠지 뭐.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이 테이퍼링 할 정도면 그 정도면 정말 좋아지는 거 아닐까? 일단 미리 한번 사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한국으로 몰려들었던 건데 뭐 걔들이 지금은 좀 허걱하겠죠. 허걱 이거 뭐 저기 뭐 또 테이퍼링 한다더니 하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 일단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내년에 할 거야. 3월 달엔 할 거야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3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뭐 가령 테이퍼링이 한다라고 해서 이번엔 진짜 안 해라고 충격을 받고 나면 지금 가치주는 이제 이미 상당한 밸류에이션 다 올라가고 글로벌하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싼 영역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어닝이 아직까지 안 나오지만 경기 민감주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가주 한국이 뭐 P가 9배밖에 안 되고 중국도 10배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르르 달려들겠죠. 근데 다시 한번 아까 이제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만한 게 없거든요. 살만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오지 않겠는가. 근데 그때 이제 한국 내국인 투자가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또 다시 그래 팔 만큼의 물량이 남아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저는 올해 이제 충격을 받고 회복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한국 시장에 좀 더 우호적인 상황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살 게 없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저는 투자를 좀 많이 좁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테마나 안금호 편집장님 말씀 아까 발표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건 다이버전스예요. 다이버전스.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으로 나뉘는 그런 국면이고. 그다음에 이머징의 많은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생산성이 상당히 향상된 그런 공장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대충 인건비 가게 가지고 만들어진 이머징이 많은 공장들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이에요. 지금의 핵심. 선진국은 생산성을 갖고 그럼 미국에 공장 만들어도 되겠네라고 지금 미국이 공장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머징은 인건비만 가지고 만든 공장이에요. 근데 못 돌아가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기 때문에 투자는 좀 많이 좀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제가 볼 때 한국은 웬만큼 따라가지 않겠는가. 뭐 인건비 가게가 우리 만들어 놓은 공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웬만하면 따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남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김한진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내용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시나리오 가능성을 절반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전제나 지엽적인 사항은 좀 틀릴 겁니다. 근데 김한진 박사님 파일을 한번 구해 보실 수 있으면 꼭 구해서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상당히 큰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준이 뭐 지금과 같은 통화 정책을 뭐 전례가 없는 언차티드 테리토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47년도에서 54년 사이에 해봤던 거예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잠깐만 아주 한 3분만 옛날 얘기를 드릴게요. 역사상 우리는 뭐 디플레이션 1929년이나 2008년이나 뭐 또는 1999년이나 IT 버블 붕괴했을 적에 디플레이션 충격을 얘기하는데 역사상 가장 심각하게 짧은 기간 동안 격렬하게 디플레이션이 왔던 경우는 언제였냐면 1921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해의 생산자 물가가 한 분기에 연율로 따져서 40% 하락했어요. 물가가 40% 하락했습니다. 한 분기에. 그게 여태까지 역사상 기록된 산업 자본주의 외에 가장 격렬하고 강했던 그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일단 이 디플레이션 원인이 뭐냐면 1차 대전 때 과잉 생산에다가 해외에서 그러니까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미군들 들어오면서 노동력은 폭주하면서 노동력 가격은 하락하고 생산은 과잉되고 이게 겹치면서 터진 거였거든요. 1차 대전 후유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는 연준이 무차별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때 연준이 생기고 8년 만의 일이거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처음으로 그때 주택 경기를 부양시켰습니다. 연방주택청, 지금 페니맥, 프레디맥의 원형은 전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주택 붐이 일었어요. 경기는 당연히 되살아났죠. 1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주택 붐이 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 1926년도에 주택 버블이 붕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버블 붕괴가 일어났어요. 2008년보다 더 심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주택 버블. 주택 가격이 단 3개월 사이에 40% 폭락했습니다. 연준이 이걸 어떻게 막았느냐? 그때부터 금리를 무차별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26년 가을서부터 시작해서 연준이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1928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내리니까
환율이 하락합니다. 즉 달러와 가치가 하락해요. 유럽에 있는 그 중앙은행장들이 그 미국을 소환했어요. 미국의 그 뉴욕 그 연준 총재, 그게 바로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트롱이 누구냐면은 그 벤 버냉키가 2002년도에 그 유명한 그 저기 일본에 관한 QE에 관한 그 논문 쓰면서 그 저 밀턴 프리드만을 인용하면서, 밀턴 프리드만이 스트롱 같은 그 강력한 그 연준 총재가 1936년도에도 있었으면 긴축 적쟁 안 썼을 것이다, 이 논문 한 걸 들면서 프리드만 당신의 교훈 덕분에 우리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했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이 사람을 그 불러가지고 그 롱아일랜드에서 1928년도 1월달에 회의를 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중앙은행 총재가 이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미국한테 그렇게 그 저기 금리를 인하시켜가지고 달러화를 약세로 만들면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신용 버블이 생겨나고 그 유럽의 중앙은행들도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전 세계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뉴욕 연준 총재가 이걸 거부를 해요. 그래서 돌아간 그 저기 그 중앙은행 총재들도 자기네들도 같이 마르크와 파운드와 프랑화 다 약세로 시켜야 되니까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1929년도에 드디어 그게 폭발합니다. 어마어마한 과잉 유동성이 폭발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공황이 시작된 거죠. 다른 말로 해서 대공황은 우리가 알듯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주택 버블이 꺼지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그 무차별적으로 과잉 신용을,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생긴 버블이 다시 터진 겁니다. 지금 2008년도에 주택 버블이 꺼지면서 생긴 위기를 연준이 지금 저기 5년째 돈을 퍼붓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부자들이 현금 그 전체 자기 자산 비율 중에서 현금 보유 퍼센티지가 35%입니다. 왜 겁을 내고 있냐면은 2008년이나 1999년이 재현될까 봐 겁을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김한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정말 마지막 막장 드라마, 즉 이번에 오는 게 1929년일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2008년은 1929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지나가면 정말 막장 드라마 벌어진다고 걱정하는 겁니다. 연준이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연준이 1999년에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2008년도에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이나 틀렸는데 뭐 세 번째라고 틀리지 말란 법도 없고 뭐 막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문부호를 남겨놓는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다라는 거. 미국 연준은 이미 1920년대 했던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단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그때보다 훨씬 고도화됐어요. 그리고 전부 그 흔히 말하는 통제 체제가 훨씬 강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저기 중앙은행이 유도하기로 작정하면 정말 한두 끝도 없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터졌을 적에는 정말 막장 드라마가 될 수 있어요. 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계신 김한진 박사님 그 파일을 한번 면밀하게 한번 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뭐 경제지는 다들 보실 텐데 매주 토요일 날 보면은 이 아래쪽에 어떨 때는 장 좋을 때는 일면부터 나옵니다. 아래쪽에 크게 해서 회원 모집해서 이렇게 종목 찍어주는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토요일판 보시면 어떠세요? 왕년에 그 이렇게 매주 나오던 그 친구들 요즘 안 보이죠? 안 보이거나 옛날 이 통으로 나오던 이게 아주 작은 광고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심지어 그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이렇게 종목 찍어주기 장사하는 그 친구들도 지금 불경기란 얘기고요. 이 차라리 97년 IMF 때와 같은 차라리 한번 확 부러지고 확 그냥 배를 째고 잘라내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불경기 이후에 빨리 이렇게 회복해서 퇴원하는 그게 그립습니다. 2008년 이후에 지금 5년째 이 죽지도 못하는 이 불경기예요. 별로 제 말이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시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참 축하드리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차라리 한번 롤러코스터가 됐건 진짜 뼈를 깎는 한번 그런 어떤 외과적인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계속 진통제로 아니면 악소리도 못 나게 돈으로 그냥 입을 채우는 이 국면으로 지금 몇 년째로 오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갑니다만 본질은 빚이라고 말씀하셨고 박사님께서 이 빚내기 부분은 이른바 또 우리가 흔히 시황적이들 말하는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러 캐리 트레이드, 엔 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아주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엔은 약세로 가고 뭐 유가도 뛰고 금값도 뛰고 뭐 비철금속 원자재도 막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데서 또 우리는 또 여기서 싶은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디플레이의 망령이 이제 굴러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요즘 이렇게 박스넷에 빠져 있는 것이 뭐 그 하나하나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시황 분석 방에 올라오는 글도 재미있고 그 이제 오래 읽다 보니까 그 아이디만 봐도 이 친구가 오늘 뭔 소리겠구나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상당한 어떤 시장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 며칠 전에 결국 찌라시성 기사가 올라왔다 하면서 뭘 언급하냐면 김한진 박사님의 그 2,500 간다는 이 기사를 언급하는 거예요. 자, 저는 그것만 봤습니다. 그것만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신영정권에서 사수로 모셨던 김 박사님입니다. 제가 아는 김 박사님은 이렇게 그거 할 뿐이 아닌데 이거 이 무렵에 와갖고 이거 하실 분이 아닌데 싶어가지고 왜 우리 박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 비아냥거림의 어떤 대상이 되지? 지금 이제 다시 또 애널리스트로서 어떤 시장 갖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자리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또 그쪽인가 하는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듣고 처음에 2,500을 간다 하길래 싶었다가 그 이후에 결국 그러니 이공수 실장님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뭐 한경 매경의 광고내는 걔들은 백날 가봐야 똑같습니다. 유대인 놈들이 도로내 나가네 그 얘기 갖고 맨날 몇 년째 해먹는 놈들이니까 냅두고 김 박사님 같은 그런 부분에 왜 저분이 2,500 간다 했고 2,500 다음에 뭔가를 한번 진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 중국이 가세하는 인플레이션 나오면 이거 진짜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이거는 하나의 저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인 것이 시진핑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인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서 연준 애들이 하듯이 드라기가 하듯이 여기서 적어도 뭐 이렇게 프로젝트는 쪽으로 가갖고 니 죽고 내 죽고 같이 맞죽고 마지막에 한번 진탕 한번 놀고만 먹고 죽자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악소리 나는 구조조정을 하고 긴축을 하고 해서 여기서 달러 자리에 우리 위안화를 올리겠다 하는 이런 일념으로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뭔가 무섭기도 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작용하는 경제학자들이 도저히 설명 못하는 이 현실에 뭔가 큰 충격파를 한번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차피 이 자리는 걔들 찍어주는 애들처럼 내년에 뭐가 갑니다. 뭘 하세요 하는 자리는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5사람의 생각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 조금씩 다른 가운데 이걸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참고하셔서 또 이렇게 이 아무것도 믿을 것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시장에서 또 이렇게 남은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또 헤쳐가시고 바라기는 내년 6월쯤에 3차 마켓 토크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과 글로벌 모니터의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보면은 잠이 갈수록 부족해서 살은 더 빠졌습니다만 제가 매주 만납니다만 우리 글로벌 모니터의 필진들은 살은 빠지는데 눈빛은 더 형형해집니다. 피부는 더 고와지고요. 이게 도사가 돼간다는 얘기인데 그냥 뭐 잠 안 자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박사님 한 몇 개월 사이에 뵀더니만 12시 퇴근하시면서 너무 수척해지셨습니다. 수척해지셨으나 전에 그냥 관리 마케팅 하시던 그런 어떤 피데스 투자자분 계실 때보다 눈빛은 더 무서워지셨습니다. 저는 맛이 갔고요. 저는 좀 쉬줘야 되는데 맨날 보면 막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고 뭐 중구난방 하자고 막 금요일날 일요일날 오라 했었고 그리고 중구난방 좀 있다가 저기 한번 들으실 때마다 다음번 몇 천이라도 내주십시오. 저희들 힘들어 죽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아니 약을 팔려면 좀 매끄럽게 팔아. 진짜 장사 못한다. 두 번째 이 마켓 토크쇼 이렇게 하면서 또 예정 시간보다 20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플로우에 어떤 질문이나 그런 걸 받고 싶습니다만 너무 오랜 시간을 저희들이 붙들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패널 분들한테 어떤 질의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바쁜 시간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패널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